1590년 봄, 조선의 운명을 바꿀 두 사신이 일본에서 돌아와 선조 앞에 극명하게 엇갈린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 사람은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고, 다른 한 사람은 침공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그 선택은 결국 임진왜란이라는 7년 전쟁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왜 조선은 그토록 명확한 경고를 무시했으며, 그 배경에는 어떤 정치적 갈등이 도사리고 있었을까요? 오늘은 선조의 시대, 사림의 분열, 그리고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오판의 순간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1567년 명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16살의 하성군이 갑작스럽게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조선 제14대 왕 선조로 조선 역사상 반개 혈통에서 처음으로 즉위한 군주였습니다. 선조는 중종의 서손, 즉 덕훈군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원래 왕위 계승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명종에게 자식이 없었기에 반개의 왕손이 대통을 이어받게 된 것인데 조선 왕조 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반개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는 선조 치세 내내 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그는 강성해진 신하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조가 즉위하면서 조정에서는 살인파가 드디어 훈구파를 완전히 밀어내고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황과 이희, 기대승 같은 걸출한 성리학자들이 관직에 진출하며 유교적 이상 정치를 현실에서 구현하려 했습니다. 이황은 퇴계학파를 형성하여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후학을 양성했고 그의 문화에서 수많은 동인 관료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이는 율곡학파를 이끌며 기호 지방을 기반으로 현실 정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 두 학파의 학문적 차이는 이후 동인과 서인의 분당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림들은 훈구파를 밀어낸 뒤 이제 자기들 사이에서 권력을 나누는 문제를 놓고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림 정치에서 핵심 요직은 이조 정랑이었는데 이 자리는 다음 세대 관료 인사를 사실상 좌우하는 막강한 직책이었습니다. 이조 정랑은 정오품의 비교적 낮은 품계임에도 후임자를 스스로 추천하는 자대권이라는 특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대권을 통해 이조 정랑은 자신과 뜻이 맞는 인물을 후임으로 앉힐 수 있었고 이 자리는 사실상 붕당의 핵심 인사 통로였습니다. 바로 이 작은 자리 하나가 조선 정치사를 뒤흔든 동서분당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은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1575년 이조 정랑 자리를 놓고 신진사림의 김효원과 척신 출신의 심의겸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김효원은 능력 있는 신진학자였지만 과거에 권신 윤원영의 문객 노릇을 했다는 이유로 심의겸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심의겸은 명종비의 남동생으로 외척 출신이었지만 사림의 편에 서서 훈구파에 맞선 공로로 조정에서 영향력을 쌓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단순한 인사 분쟁을 넘어 조정 전체를 두 편으로 갈라놓는 대규모 정치 대결로 확산되었습니다. 김효원을 지지하는 세력은 그의 집이 있던 한양 동쪽, 낙산 아래 방향을 따서 동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심의겸을 지지하는 세력은 서쪽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서인이라 불렸는데 이것이 조선 붕당 정치의 공식적인 출발이었습니다. 동인은 이황과 조식의 문화 출신들이 중심이었고 주로 영남 지방 출신이 많아 영남사림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서인은 이이와 성혼의 학통을 이어받은 경기 충청 지방 출신이 많아 기호사림이라 불렸습니다. 이이는 분당 초기에 동서 양측을 중재하려 부단히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의 의심만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동인은 이이가 서인 편이라고 의심했고 서인은 그의 중립이 오히려 동인에게 유리하다며 불만을 품었습니다. 1584년 이이가 세상을 떠난 뒤 중재자를 잃은 조정에서는 동인과 서인 간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인이 조정의 다수를 점하며 전국을 주도했고 정철을 중심으로 한 서인은 야당 위치에서 반격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1589년 10월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정치 탄압 중 하나인 기축국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전라도 진안에 살던 선비 정여립이 역모를 꾀했다는 고발장이 조정에 접수된 것이었습니다. 정여립은 본래 이의 문화에서 서인으로 출발했다가 동인으로 전향한 인물로 학문과 현실 감각을 두루 갖춘 인재였습니다.
그는 천하는 공물이니 어찌 한 사람만의 것이겠느냐는 파격적인 사상을 공공연히 주장하며 당대 군주제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정열입은 전라도 일대의 대동계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무예를 훈련시켰습니다. 고발이 접수되자 정열입은 관군을 피해 도망쳤고 끝내 아들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미 사망했음에도 수사는 멈추지 않았고 그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사람들이 줄줄이 끌려와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선조는 강경파 서인인 정철을 위관, 즉 수사 최고 책임자로 임명하여 사건 전반을 처리하게 했습니다. 정철은 이 기회를 이용해 동인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했고 3년에 걸친 수사 끝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처형유배 파직되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동인이었고 이 사건으로 서인이 조정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기추곡사의 진상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논란이 계속되는데 일부 학자들은 정열입 모반 자체가 서인의 정치 공작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동인을 거의 괴멸 직전까지 몰아갔으며 이후 조선의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서인의 천하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591년 정철이 세자 책봉 문제에서 선조의 영린을 건드리며 실각하고 말았습니다. 정철이 실각하자 동인이 다시 정권을 탈환했고 이번에는 동인 내부에서 새로운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추곡사 당시 정철의 가혹한 처벌에 어느 정도 비판을 가했는지를 놓고 동인은 강경파와 온건파로 갈라졌습니다. 유성룡, 이원익 등 온건파는 남인으로 이산해, 이발 등 강경파는 북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1575년 동서 분당에 이어 1591년에는 동인이 다시 남, 북인으로 나뉘면서 조선 붕당 정치의 기본 구도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정이 끝없는 분열을 거듭하는 동안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훨씬 더 거대한 위협이 조용히 형체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1590년, 선조는 급변하는 일본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오랜만에 통신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사에는 서인 황윤길, 부사에는 동인 김성일이 임명되었는데 이는 당파 균형을 고려한 의도적인 인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590년 3월 한양을 출발해 일본에 건너가 이듬해 봄까지 일본 각지를 두루 돌아보았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의 사업을 이어받아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이미 대륙 정복의 야망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통신사 일행이 일본에서 목격한 광경은 결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전함이 새로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조선 사신들을 만난 자리에서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조선이 길을 빌려달라는 이른바 정면가도를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조선으로 귀국한 두 사신은 선조 앞에서 정반대의 보고를 올렸고 이 장면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황윤길은 히데요시가 담이 크고 지략이 넘치는 인물이라며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명백하게 경고했습니다. 반면 김성일은 히데요시가 두려워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며 황윤길의 보고가 민심을 쓸데없이 동요시킨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성일이 침공을 부인한 이유에 대해 그는 훗날 민심의 동요를 막으려 했다고 고백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선택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는 이후 역사가 냉엄하게 증명합니다. 동인이 주도하던 조정은 같은 당파인 김성일의 보고를 채택했고 일본에 대한 실질적 전쟁 대비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김성일은 귀국 후에도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위협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고 임진왜란 발발 직후 초유사로 임명되어 영남 의병 모집에 헌신했습니다. 이는 공식 보고와 내면의 판단 사이에서 갈등한 한 관료의 비극적 초상이자 당쟁이 국가 이성을 어떻게 마비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증언입니다. 1591년 2월, 유성룡은 당시 정업 현감에 불과했던 이순신을 전라좌수사로 파격 청거했습니다. 전라좌수사는 정삼품 당상관에 해당하는 고위직으로 수령에서 수사로의 이 파격 승진은 조정 안팎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발이 쏟아졌지만 유성룡은 이순신의 비범한 군사적 역량을 확신하며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이순신은 전라좌수사 부임 후 약 1년 만에 거북선을 완성하고 전선을 정비하며 수군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유성룡의 이 한 번의 인사결정이 없었다면 임진왜란의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0년 일본 전국 통일을 완성한 직후부터 대외 팽창을 향한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규슈 북부의 히젠 나고야 성을 전진기지로 삼고 15만에서 20만에 달하는 대규모 침략군을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데요시의 군대는 수십 년의 전국 시대를 거치며 실전으로 단련된 정예 병사들로 구성된 당대 동아시아 최강의 전력이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 도입한 조총으로 무장한 철포 부대는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조선은 100년이 넘는 평화 속의 군사훈련이 형식화되었고 성곽보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1591년 히데요시가 조선에 보낸 국서에는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길을 빌려달라는 오만한 요구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 조정은 이를 오랑캐의 허풍으로 치부하며 실질적인 전쟁 준비를 끝내 외면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일본군 선봉대 약 2만여 명이 부산 앞바다에 상륙했습니다. 부산 진성을 지키던 정발 장군과 동래성의 송상현 부사는 결사항전을 택했고 이틀 만에 두 성은 차례로 함락되었습니다. 선조는 왜군이 한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 궁궐을 버리고 밤새 한양을 탈출해 북쪽으로 피신했습니다. 당쟁으로 소진된 30년, 무시된 경고,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나라,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다음 시즌, 한국사 통사 시즌 4양난에서는 7년간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순신의 불멸의 해전, 그리고 두 번의 전쟁이 조선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본격적으로 따라갑니다.